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정치적 발전을 보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고대 중앙 집권 국가의 어떤 그런 개념, 이제 삼국 시대를 이제 고대 중앙 이제 집권 국가의 그런 출현으로 보고 그런 개념이 이제 나타나 연맹 왕국에서 그런 게 나타났다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삼국의 성립을 봤는데, 그래서 간단히 정리한 게 빼먹은 거랑 해서 건국이 이렇게 주몽이 이렇게 37년 했고, 태조왕이 국가의 깃털, 그러면서 정복 활동이 일어났는데 옥저와 동해가 이때 이제 정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독점적 형제 세습이긴 하지만 고씨의 독점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고, 고국 천황에 와서는 부자 계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진대법이라고 있어요. 그 보릿고기 때 그 쌀농사 끝나고 이제 보릿고기 5월 막 그때 봄에 이제 쌀이 다 떨어져갈 때쯤에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전, 봄은 이제 여름 그때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추수하기 전에 쌀이 떨어질 쯤에 굶어서 넘기 힘든 고개,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대법, 봄에 이거를 그 힘들 때 쌀에서 국가에서 저장해 놓다가 꺼주고, 이거 추수 때 이제 할 때 그때 갚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했다, 호국천왕. 그리고 이제 빼먹은 게 제가회의라고, 이거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제가회의라고 이제 귀족들의 이제 회의체입니다. 귀족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발전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잠깐 백제는 18년 BC 18년 원조가 한성이라고도 하고 유래성이라고 하는 한강 일대에다가 수도했고, 고이왕이 이제 국가 정비, 고대국가,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봤고, 여기는 귀족회의가 정사암 회의라고 그래요. 정사암.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이제 신라는 BC 57년도 혁거세 아래서 나온 경주 사로국, 그리고 이제 박석김 그 순환계승 왕위를 했었고, 귀족회의 이제 화백회의라고 해요. 화백회의, 귀족회의 이런 게 있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이때 중국의 상황은 그 후한이라고 우리 중국 삼국지, 유명한 삼국지 있잖아요. 그 수후한 황건적의 난을 시작해가지고 그 삼국지가 나간중의 소설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딱 펼쳐지다가 이제 삼국 위초고 적벽대전이 끝나고 삼국 위초고로 나뉘죠. 위초고 삼국. 그 중에 이제 위가 조조의 위나라 그러죠. 그 위나라가 고구를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가 백제도 공격한 적이 있어요. 이 백제가 근초공항이 요소에 진출했던 그쪽을 공격한 거다, 뭐 그런 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위나라가 우리나라에 개입하는 삼국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5호 16국, 이제 혼란기로 나뉩니다. 5호 16국. 5호 16국 시대는 이제 5개의 오랑캐를 이제 중국 사람 낮잡아서 말하는 거고, 16국으로 분열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북조, 장강, 양쯔강 아래 대강, 그렇게 남조, 여기를 남조, 이게 한족이 세운 나라를 통틀어서 그냥 남조라고 하고, 이 16국 이렇게 있는 거를, 여러 개 나라 북쪽에 있는 거를 북조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남조 북조, 이 시대로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대강 이제 초기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 그러니까 그 중국 유명한 삼국지도 우리나라 삼국지하고 되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시대가 그렇게 됐었던 거죠. 이제 삼국의 성장기를 이제 4세기로 보통 봅니다. 성장기 4세기 이르기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아까 태조왕, 뭐 고이왕, 또 신라에 그렇게 살펴보았던 그 4세기 이르기까지. 근데 신라는 늦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쳐서 오게 되는데, 고대 국가의 기틀, 고대 국가의 기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 형성해 오면서 이제 4세기부터는 이제 성장을 하게,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이 변수가 있어요. 중국 이제 그 바깥에 강대국이죠. 이 중국이 통일을 했다가 분열이 됐다가 그렇게 막 하는데, 통일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이쪽이 압력이 된단 말입니다. 이때는 쳐들어가서 막 무너뜨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중국이 5호 16국으로 이렇게 오는 혼란을 틈타가지고 이제 한국의 성장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때마침 중국이 5대 16국 이렇게 혼란이 오니까 이쪽에 그게 이제 약화되니까 이 삼국이 발전한 거예요. 고대국가 기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중국이 혼란이 왔던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발전을 한 건데, 고구려는 4세기 오기 전에 3세기 중반에 그 중국 위나라 아까 삼국시대 위나라 그 침입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옥저 옛날에 동해 그쪽 변방까지 밀리도록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고구려 이때 망할 뻔했어요. 이렇게 한번 위축된 적이 있긴 했지만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4세기 이때 살아남아가지고 4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버티니까는 중국이 이제 혼란기가 온 거예요. 위나라 이제 진통일하고 이제 5, 16국으로 또 나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살아남아서 고구려가 가장 먼저 발전을 하죠. 아까 건국을 봤듯이 건국은 신라가 제일 먼저 했어요. BC 57년. 그럼 제일 먼저 했는데 그 나라는 제일 늦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신라가. 근데 이 발전은 또 고구려가 제일 먼저 발전해요. 이렇게 이 위기를 한번 겪은 다음에 고구려가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전성기가 와요. 삼국 전성기가 한 번씩 오는데, 전성기는 또 백제가 제일 먼저 전성기가 와요. 급성장은 전성기가 백제가 제일 빨랐고, 그리고 또 멸망은 또 백제가 제일 먼저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 멸망하고 이제 신라가 한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고구려가 이제 제일 먼저 발전했을 때 시작한 이제 뭐 태조왕 나오고 고국천왕 나오고 그랬었지만, 미천왕을 들 수 있어요. 미천왕을 이제 교과서에서 미천왕 이제 언급이 되죠. 여기서는 교과서 위주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이제 그 기본을 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자세한 내용 같은 것들은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찾아보거나 그렇게 해서 보면은 교과서 위주로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게 더 재밌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미천왕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소금 장수까지 내려갔던 일반 백성 거의 밑바닥까지 가봤던 사람이에요. 도망쳐가지고 왕이 싸움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가 어떤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런 정치를 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불쌍한 백성들 영토를 많이 줘서 농사를 많이 짓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정복 전쟁을 많이 해갖고 낭랑 쪽을 보니까 낭랑 이쪽이 적합하고, 자기네들 산이 많이 있고 낭랑 저쪽 서쪽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적합한 거예요. 낭랑을 공격합니다. 낭랑을 해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때가 313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밑에 대방이라고 해서 대방 314년 이렇게 정복을 해요. 미천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제하고 이제 바로 이제 국경을 맞대게 되죠. 그때 시대에는 이렇게 국경이라는 영토 개념이 정확하게 있지 않았어요. 영역 개념이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요소에 있기 때문에 고려 시대까지 이렇게 세부 촌까지 중앙의 지배력에 미치진 않았어요. 근데 중앙 이런 집권은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교통과 통신 지금 발달한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말갈족이 막 사이사이로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말갈족 그랬다고 해요. 말갈족. 신라도 말갈족 막 쳐들어온 거, 백제도 말갈족의 부담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고구려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말갈족 같이 소규모 이렇게 게릴라성 그런 공격은 있었다는 거죠. 중국이 큰 나라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거는 고구려가 맡고 있으니까 백제 신라는 방패 삼아서 이렇게 된 그런 것도 있지만, 말갈족처럼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막 전투도 일어나고, 아마 이때는 아무튼 침략과 전투 막 전쟁 이런 게 막 엄청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천왕이 이렇게 하니까 압록강 중류 지역에 이제 국내성 그쪽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천왕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고구려의 발전에서 미천왕 다음에 이제 고국 원왕이 있어요. 고국 원왕. 이때 위나라에서 위기 오고 고국 원왕 때도 위기가 한 번 또 옵니다. 고국 원왕 원통하다
뭔가 원통하는 사람이죠. 이때 하필이면 4세기 하면 백제 근초고왕이거든요. 근초고왕. 이게 백제 가장 먼저 전성기가 왔어요. 이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고국 원왕이 원통왕에도 죽어요. 백제의 활 맞아서 죽어. 이 사람이 이 평양성까지 그 공격하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원정을 갔는데도 진 거예요. 이 사람이 활 맞아 죽도록. 병사들 독려한다고 왔다가 활 맞아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 원왕 이때 평양을 상실하기까지 했어요. 평양. 이 고구려가 백제한테 평양을 상실. 이때 완전 이때 백제는 거의 뭐 대국이었어. 대국. 근초고왕 때 백제는 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고구려 발전 그 과정에서 이제 비록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저기 이 아라돌 왕의 교과서에서 소수림 왕이라고 했어요. 소수림. 이 사람이 이제 중앙 집권을 이제 거의 완성했다. 고구려에서는 완성을 했다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불교를 먼저 수용하죠. 불교 수용. 그래서 공인을 합니다. 이 왕즉불이라고 그래갖고 뭐 부처는 왕이고 왕은 부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불국토로 이제 만들어준다 그러고, 뭐 그 환생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있어. 전쟁이 많았던 당시 사람들이 죽더라도 공덕이 뭐 쌓이고 다음 생에 또 좋아지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앙 집권 왕권 강화의 그 불교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걸 소수림왕이 불교 수용 고구려에서 발전 중에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소수림왕이 이거 불교를 수행하고 소수림왕이 이 사람이 완성 이제 중앙집권 토대를 완성, 이제 토대를 쭉 중앙집권이 나타나 왔는데 완성을 하는 게 불교 수용 공인, 그리고 또 율령 반포, 그리고 태학은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최고. 태학을 이제 그걸 해가지고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에 그 막 이런 걸 해서 이제 중앙집권을 하고, 또 지방의 부족 세력들을 이제 통제하고, 이게 중앙집권 강화하려 했다. 이 사람 중앙집권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발전을 이제 해오는 거예요. 고구려 제일 먼저 이런 발전을 보여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백제가 있죠. 백제. 이 사람 백제 그 근초고왕이 나오죠. 삼국 중에 제일 먼저 전성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다. 왜냐면 일찍이 한강 유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원조가 애초에. 그래가지고 고이왕 때는 한강 유역을 장악을 했고, 그 한강 유역이라는 건 경제 기반을 의미합니다. 비옥하고 또 물이 많고 국가 전략적으로 요충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바다로도 갈 수 있고. 근데 바다로 간다는 게 작은 일은 아닌데 망망대해고 그 해상 기술, 그 항해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 배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일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한강이라는 그 지역의 위치 그거의 그 중요성은 제일 중요해가지고 거기를 쟁탈하기 위한 삼국 쟁탈전이라고 봐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를 일찍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전성기 제일 빨리 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초고왕 이 사람 뭐가 있죠? 근초고왕 삼국시대에서 근초고왕 4세기 하면 근초고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고, 왕이 부자계성 이거를 근초고왕 때 이제 됐다는 것이고, 국가 전략 요충지 그 한강에서 경제력을 이렇게 부강하게 했고, 또 이제 원래부터 이제 여기 미천왕이 낭낭대방을 없애가지고 경계를 맞다가지고 이제 대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황해도 지역을 놔두고 고구려하고 대결을 많이 이렇게 해온 그런 와중에 이제 평양까지 가서 평양을 한때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근초고왕 때. 그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거 평양 정복,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거 고국원왕 왕 전사. 이거는 그 근초고왕 시대에 백제가 거의 삼국 중에 패권이었어요. 완전 패권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 때 대단했어요. 그리고 낙동강 유역 전라도 남해안으로 그 왜 마한 세력들을 완전히 일소를 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목지국 중심의 그 마한 목지국 백제는 그보다 더 작았었는데 이전에 그 목지국 해가지고 그 완전 그래갖고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도록 이제 완전히 일소를 해가지고 그 백제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하면은 전라도 호남 쪽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얘들은 시작을 한강요 서울 쪽입니다. 서울 쪽. 그 마한 이쪽이 전라도 그쪽이고, 근데 이쪽이 이제 근초공항 때 이쪽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복하고 남해안 이랬고 낙동강 그쪽 가야가 있었죠. 가야. 낙동강 그쪽 낙동강 일대까지 영향력, 지배력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백제가 여기 한성 수도에서 평양성까지 정복을 해서 한 적이 있었고, 여기 요소지방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 어동반도, 이게 산둥반도, 이 어동반도 여기 요하강이고 랴오강, 이쪽 요 동쪽, 요 서쪽, 요소지방인데 고구려가 요 동을 차지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백제가 요소를 진출했다는 거예요. 진출이라는 것이 가서 정치적인 영향력, 어떤 세력의 거점을 삼고, 옛날 한나라가 사군년을 설치했듯이 가서 9년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설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거기 그래 거점 잡고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 그런 걸 행사했다. 그런 걸 이제 진출, 이제 확실한 그 논란이 매듭질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아직 못 나와서 진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로 진출했다까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는 다 확인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요소지방에 진출했다. 산동반도, 여기는 이제 동진, 여기까지가 이제 전진, 여기 동진이었어요. 동진. 산동반도 동진이 이렇게 여기까지 동진이었는데, 동진에 여기 산동반도 여기까지 진출하고 여기 규슈지방 외에 진출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패권을 다 장악한 상태였어요. 고구려 그 영토는 넓은 것 같아도 이때 백제 전성기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백제가 여기 다 완전 주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그런데 이 백제가 어떻게 바다 건너까지 갔냐? 고구려를 통과하진 않았을 것이고, 그 전부터 백제는 바다로 진출을 이렇게 한 그런 진취적인 그런 게 있었다는 거. 백제인들은 그런 게 있다가 여기 혼란의 5, 16국 시대가 오고, 혼란이 되니까는 좀 그게 멀어졌나 봐요. 이렇게 교역해오던 그 사이가 멀어졌나 봐요. 그러다가 고구려가 여기 낭랑을 완전 일소하고 그 유민들이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업 루트를 찾아가지고, 상업 루트라는 거는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그 국가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 뭐 실크로드 막 그런 것들도 막 자연적으로 막 생기고 그러죠. 뭐 항해 옛날 뭐 포르투갈 그런 항해 막 찾아서 아메리카까지 발견하기 되기까지 그 사람이 그 상업 루트를 막 찾는다는 거는, 그 시장이 생기고 뭐 상업 루트를 찾고 막 이런 거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상업 루트를 하고 있던 그 낭랑이나 그 전에 그런 세력도 있었는데, 백제가 이쪽으로 진출했지 포섭을 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랬고 포섭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알아서 이쪽으로 뭐 갔다. 그쪽하고 규슈 지방 이쪽도 진출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백제가 이렇게 가야로도 지배권을 행사하고 마한 병합하고, 요렇게 막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거를 근초공항 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뭐 칠지도를 전해줬다고 그러죠. 칠지도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칼이에요, 칼. 이렇게 돼가지고 뭐 병을 내쫓고 병을 내쫓는 뭐 그런, 이게 7개가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7개가 있는 칼인데 철로 만들고 쟤네를 상감기법으로 쟤를 잘했다고 그래요. 상감 청자 그러듯이 무늬를 새겨넣는 거, 글씨를 여기 새겨넣었다고 그래요. 상감기법으로.
그래갖고 거기에 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거를 칠지도를 전해줬다. 칠지도를 전해줬는데, 칠지도 또 일본하고 또 우리하고 이게 한 개밖에 없어갖고 여러 개 있으면은 좋은데, 그리고 글자가 몇 개 지워진 게 있대. 그리고 완전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거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한테 받은 거다. 우리는 아니다. 그 백제 전성기 때 이렇게 충성 다하라고 일본에게 하사해 준 거다. 그런 식으로 논란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사해 준 거라고 이제 봐야죠. 그리고 이제 침류왕 때 이르러서 불교 수용 공인으로 이 전성기 이르러 이제 중앙 집권 국가의 사상적인 바탕, 침류왕, 침전대계 그 사상의 침전대계 침류왕, 그 저 뭐 그렇게 지난 시간에 그렇게 기억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신라는 중앙 집권이 가장 늦게 됐었다. 이제 그러다가 뇌물마리간 때 이제 김씨가 독점적으로 이제 세습하는 그런 고구려의 태조왕 때 독점적으로, 이게 김씨가 독점적으로 뇌물마리간 때 이렇게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혼란적인 시대로 들어갔고, 이제 아까 고구려는 그 아까 그렇게 발전성을 오다가 광개토 대왕이라는 또 이제 근초고왕 다음에 4세기 후반 5세기 초, 4세기 하면 근초고왕이고 4세기 후반 5세기 초 하면 이제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백제한테 이렇게 혼났던 거를 회복해서 광개토 대왕이 완전 이제 광개토 대왕 고구려 전성기를 한 왕이 있죠. 그 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에요. 그때 장수왕이 이제 광개토 대왕을 능가하도록 이렇게 이제 정복 활동을 해 나갑니다. 그때 남하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때 패권이 고구려에게 있었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하 정책에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제 그때 이제 근초공도 죽고 다 그 다음이잖아요. 그래갖고 세상이 바뀌어졌으니까 이 정책의 위험을 같이 느끼던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백제와 신라가 이제 둘 다 위협을 느끼니까 동맹을 체결합니다. 동맹을 433년이라고 그래요. 433년에 나제 동맹, 신라, 백제, 나제 동맹, 이 동맹을 체결을 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신라는 놀지 마리간, 백제는 누굽니까? 유리왕, 비유왕. 비유왕하고 놀지 마리간, 나제 동맹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20년 가는 거예요. 120년. 이게 엄청난 세월이죠. 100년만 가도 거의 뭐 120년이면 백성들은, 우리하고 신라는 거의 뭐 한편이려니 할 정도로 거의 뭐, 지금 우리나라 한미동맹이 몇 년 갔습니까? 100년도 못 갔죠. 그런데 120년이 100년도 안 됐는데, 100년 못 간 게 아니라 100년이 아직 안 된 거죠. 근데 120년 엄청나게 간 거예요. 그렇게 이때 체결됐던 나제 동맹이 이제 장수왕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장수왕이. 그러니까 신라는 더 동맹이 돈독해져, 시간이 갈수록. 그래가지고 433년에 이렇게 체결됐다가 493년 백제의 동성왕이 그 신라는 소지마리간 때, 이때 이제 관등제가 나와요. 관등제 17관등제. 백제는 6좌평 16관등제고 17관등제, 골품제, 관등제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일 높은 그게 이벌찬. 그 이름도 외우기가 그거 하는데 헷갈리는, 이벌찬, 이런 관직, 1등 관직, 1등 관직. 여기에 비지라는 사람, 비지의 딸, 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둘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나제 동맹이 결혼 동맹으로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결혼 동맹으로 가는 거예요. 493년에 결혼 동맹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오다가 신라 백제는 493년 551년, 그러니까 10년, 한 60년 뒤에, 이때는 이제 이 나제 동맹이 오히려 고구려를 쳐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한때는 아마 한강을 다시 되찾아요. 이 한강 수복 이때 이제 되찾아서 한쪽은 백제가 가져가고 한쪽은 신라가 가져갔는데, 이때 진흥왕 그 이때 동쪽, 얘는 한강 쪽이 더 좋은 쪽으로 가져간 거예요. 여기 백제가. 그러다가 진흥왕 때 가서, 진흥왕은 이제 삼국 통일, 그때 삼국 통일이 어떻게 됐냐, 배신하고 누구랑 동맹 맺고 막 그러면서 되긴 됐는데, 이때 배신이 일어났다 이거죠. 진흥왕 때 120년 낮의 동맹이 진흥왕이 배신을 해요. 이쪽이 자기네가 더 안 좋으니까 저거까지 다 먹어야 돼. 그래갖고 한강 그쪽까지 진흥왕 때 다 먹게 되는, 이제 그건 다음에 볼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51년 554년에 가서는 백제 성왕이라고, 성왕이 관산성 정토에서 이제 저 전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원수지간 돼요. 신라와 백제는 120년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지간이 됩니다. 원수지간이 아주 앙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라는 데는 5세기 말 소지마리간, 요 사람 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간 때, 소지마리간 때, 5세기 말 소지마리간 때, 여기서 나왔던 소지마리간 때 이제 사로국의 소지마리간이, 사로국이 이제 6개 촌 부족, 이렇게 고구려 부여 이런 데는 오부족 연맹 막 그러잖아요. 여섯 부족이 이렇게 돼서 사로국이 돼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육부의 행정구역으로 이제 바뀌었죠. 소지마리간한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백제도 그렇게 고구려도 그렇게 점차 행정적으로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5세기 말 소지마리간 때 이런 중앙 집권화 특징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대는 평균 3년에 한 번 꼴로 전쟁을 할 정도로, 누가 어디를 침공하고 누가 어디를 방비하느라고 무슨 성을 쌓고 할 정도로 아주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불안정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삶이 뭐 좀 농사지고 밭 갈고 있으면 뭐 또 쳐들어오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촌락이나 부족이 살면서 어떤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했다는 거죠. 안보라는 거, 그런 필요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그냥 삶으로 그냥 그런 걸 인정하고 느끼고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 집권화도 그런 백성들 수요와 맞물려서 중앙 집권 국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지마리간 이후로 지증왕 때 지증왕, 왕이라고 그러는 거죠. 왕, 중국처럼. 그래가지고 이때 뭐 왕에 치고 마리간을 고치고 행정구역 다 정리하고, 우상국도 이사부 시켜서 복속시켰다고 그러죠.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라서 우리 땅이다, 뭐 그렇게 하는 데는 이제 또 뭐가 있나, 다뤄야 될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버풍왕이라고 이제 또 나오죠. 지중왕. 그래서 소지마리간 신라 발전상에서 소지마리간, 지중왕, 버풍왕에서 이제 다 이루어진 거죠. 중앙집권화가. 병부 설치, 병부라고 이제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예요. 병부 설치, 율령 발포, 공복, 뭐 자색, 비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색깔로 공복 입고 임금 앞에 나갈 때 공복 제정. 그리고 보니까 골품제도 정비. 신라하면 골품제도잖아요. 그걸 정비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소수리망한테, 버풍왕은 소수리망에게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흉내를 내는 거죠. 배운 거예요. 소수리망이 뭐였습니까? 중앙 집권을 위해서 불교하고 또 뭐 율령 반포 했잖아요. 그래갖고 버풍왕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율령 반포,
또 병부도 따로 설치하고 공복 이런 안건 강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불교 버풍왕 때 불교 공인 이거는 근데 소순이왕은 이게 먼저 하고 율령방법을 나중에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했어요. 한 8년 걸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귀족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기득권. 그리고 불교를 나중에 2차돈이라는 승려가 순교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그 아주 어렵게 아주 진통 끝에 불교를 이렇게 공인하게 이르렀다. 그리고 건원, 연호 사용. 연호라고 이제 그 군주 제국급의 어떤 그런 군주 패권을 지닌 어떤 그런 제국급의 흔히 중국 통일왕조에서 사용하는 자기 치세 동안에 그 무슨 해다 그렇게 하는 연호라는 게 있는데 그 자주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사용해서 건원이라는 연호를 버풍왕이 사용했다는 거, 버풍왕. 그리고 이제 김해 지역이 이때 금간과야 그 김수로가 거기를 정복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했죠. 금간과야 정복. 버풍왕 때 이런 일을 한 겁니다.